이 사람 죄가 있는 거야. 봤을 때. 나는 이때 한국에 없어가지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쭉 찾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죄가 있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큰 죄야. 그리고는, 어, 이게 형한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라면은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가족 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죽은 거니까. 내가 이걸 쭉 읽어봤을 때 내가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그때도 우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고는 조금 진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아마 뭐야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한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나는 한국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다 찾아보고 어, 뭐 성남시의 빚 5,400억 이거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찾아본 거야. 모라토리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다 찾아봤었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재명 씨 형하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이재명 씨 형이 핵이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형을 뒀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음, 형 앞길을 좀 막는 것처럼 난 해가지고는 음, 형 앞길을 좀 막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느껴졌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이 사람 핵이사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핵이사인데 어떠한 비리를 까발리려고 한 거였지.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 쭉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천천히 한번 읽어줄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기사는 2021년 기사예요. 9월 13일 성남일보 기사인데 이재명 형수 막말과 진영 강제 입원 시도한 이유하고는 캐션 마크 해놓고는 문제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 건데 이재명을 말하다 6이야. 그러면은 1, 2, 3, 4, 5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네. 오늘은 이재명을 말한다. 6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사가 나오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9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이슈 포청천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의 이런 유튜브가 있나 봐요. 유튜브 채널 이슈 포청천 이런 데가 있나 봐.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형수 막말 이 막말도 내가 들어봤을 때 저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아니야. 감정 컨트롤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하면 아니죠. 예. 대인, 소인 이렇게 했을 때 소인 아무튼 쭉 방송을 보면은 방송이 나가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부터 볼게요. 난 내가 읽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시면요. 여기 제목이에요. 요 제목을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요게 제목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을 거야. 나올 거야. 검색을 해보면은 성남일보 여기 보면은 중간부터 읽어보면은 성남일보가 최초로 보도한 이재명 지사의 진영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이재선 회계사와의 직격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당시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던 이재선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게재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지사와 고인이 된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와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1994년 출범한 성남시민 모임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며 성남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 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 성남일보 필진으로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선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성남 시민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계사의 전문성을 살려 매년 성남시 예산 결산 토론회 등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선 회계사는 성남일보 필진으로 참여해 이재선의 책 읽기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남일보와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재선 회계사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힘을 보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2010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잘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장하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장하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조금 잡고 나니까 과거의 모습이 없어진다, 퇴색되어 간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번에 또 계속 읽어보면요. 어디로 갔지? 이런, 잠시만, 여기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이 이재선 회계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재선 회계사는 직설적이고 잘못된 행정 형태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죠. 이거는 이재명 씨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형하고 형 아우라서 그런지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 이재명 씨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잘못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서슴없이 비판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재선 씨도 그랬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까지 모두 3차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2006년 열린 우리당 성남시장 선거, 2008년 분당갑 총선 출마, 그리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등 3번의 선거에 출마해 2번의 낙선 끝에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3번의 선거에서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동생인 이 지사의 당선을 기원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회계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재명을 말하다 6번째 방송인데 이 방송을 한 사람이 이야기인가 봐. 또 읽어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이 당선될 때까지 모두 3차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쭉 해가지고는 뒤에는 동생인 이 지사의 당선을 기원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회계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해 침묵하던 이재선 회계사가
입을 연 것입니다. 음, 입을 열었대요. 음, 입을 연 거야. 지난 2010년 8월 23일 이재명 성남시장 친형 시청 홈피에 쓴소리라는 이재선 회계사의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지 2개월도 안 되어서입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시장 취임 후의 행보가 정치인의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12일 만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적으로 파란을 일으킨 바 있죠. 그래요. 여기 뭐 좀 빚이 있었나 봐. 그걸 천천 분할해서 갚겠다라는 그게 모라토리엄 건데, 근데 이 모라토리엄, 참 모라토리엄인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갚는 그런 건데, 이 모라토리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 채무 지불 정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채무 지불 유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할해서 갚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지. 아무튼 여기 또 쭉 읽어보면은 판교 특별 회계 5,400억 원에 대한 상한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이 시장의 행위가 정치적 쇼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입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의 입장에선 아픈 부분이었죠. 여기.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이재선 회계사는 2012년 3월 8일 시장 자격 없다 형님의 쓴소리라는 기사를 통해 이 시장을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그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시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 그러니까 발단이 모라토리엄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모라토리엄도 찾아봤거든요. 또 보면은 이후 이재선 회계사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며 이 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이 시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회계사와의 공방이 화두로 부상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회계사와의 치열한 공방이었죠.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공방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이재명 지사의 형수에 대한 막말 파일 등이 지역사회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이 난폭함을 보여준 영상은 내가 언제 봤냐면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잠시만 이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천에 있을 때였어. 청라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본 것 같아요. 여기 쭉 이렇게 얘를 좀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또 쭉 보면은 이재선 회계사는 아는 지인들에게 이재명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인들한테 메일하고 이런 걸 보냈나 봐요. 보냈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재선 회계사의 외침은 묻혔습니다. 그래. 그때 인천에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 이재명 지사의 형이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가 보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번에 이것저것 다 찾아봤지. 그러니까 저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실체의 기사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확인된 바는 없겠지만 그 당시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사 나왔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또 쭉 보면요. 이재선 회계사의 외침은 묻혔다라는 거지. 저도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회계사와의 논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위한 보류된 메시지다. 어떤 내용이길래 검토를 위한 보류된 메시지가 이렇게 많아? 누구야? 뭐지? 줄리아 깜빵가자 이게 뭐야? 저 언덕 너머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아까 삭제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저기 보면 영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야. 아이고 아줌마 프레임을 믿어요 이러는데 나는 프레임을 믿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경험을 했잖아, 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찌라시를 뿌리네. 여기 영은이라는 이 사람이. 영은이라는 이런 사람이 찌라시를 뿌리네 보니까. 음, 본인이 뿌리네요.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뭐 반박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또 쭉 또 보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이 사람 계속 적었네. 그러니까 나도 이재명 그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그러니까 양면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양면성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 그러는데 그 다음 또 읽어보면요. 이재선 회계사가 주장하던 이재명 시장이 시장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생이 형을 저런 식으로 입원을 시키려 하겠어요. 그런데 저 쭉 읽어보면 아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여러분이라면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회계사의 외침에 즉각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설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제 입원을 시키지는 못했었나 봐요. 같은 입장에서 이재선 회계사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형제간 갈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당시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호소했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현직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과 진영 이재선 회계사와의 갈등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 기사 가치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은 외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선 회계사 사무실 앞에 이재선 회계사를 비난하는 괴현 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선 회계사는 외롭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글이 전면 삭제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갈등은 증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선 회계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시장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진실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 영상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저희 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2년 6월 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이재선 회계사의 부인인 박인복 씨였습니다. 처음 통화였습니다. 그녀는 멀쩡한 사람을 이재명 시장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기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선 씨와도 이야기했다며 조만간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인복 씨는 이재선 회계사가 언론사를 만나고 오면 나올 것 같던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언론에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비서실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을 따라 해외에 나가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가지 않았다며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2012년 6월 18일부터 그러니까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브라질 상파울로를 방문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보면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 부분은. 아, 그러세요? 대박. 나는 몰라. 나는 외국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 형제 간의 갈등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이재명 시장이 형을 이해하고 껴안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시장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이 이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비서실장과의 대화에서도 설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나 결론적이지만 당시 시장실을 중심으로 형인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설마 이재명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사는 자칭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2년 7월 25일 이재선 회계사에게 한 통이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낸 메일은 저를 포함해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같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재발신 메일의 제목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인 저를 공적으로 비판했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자분들 중 들어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비롯해 이재명 시장 부인이 이재선 회계사 딸에게 통화한 음성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회계사 그 딸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지 않나? 이재선 회계사는 이 메일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을 악용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분당 보건소장을 발령 4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멀쩡하게 회계사 업무를 하는 이재선 씨를 정신병자로 모으느냐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 시장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비판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것도 그렇게 앞에 시장들을 비판하다가 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비판을 받지 못하는 속 좁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새마을 가짜 집회 사건이 단초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선 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라고.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내용 글도 읽어봤지만 그러기 전에 그 당시 때 그 형의 난동을 보여주는 영상이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재선 씨가 그냥 정신 이상자로 보였다라는 거죠. 뉴스 그런 거 안 접하고 그냥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재명 씨의 그 형의 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그 형이 이상한 것처럼 보여진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 씨의 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때 점원들이 왜 그러냐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글하고 이렇게 미스매치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영상이 고의적으로 그런 그걸 비춰주고 형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 게 한 거 아니었나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회계사야. 나는 그 사람이 회계사인지 몰랐거든요. 이재선 씨가. 그러니까 2012년도의 이야기니까 전혀 나는 모르고 있을 때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면은 시민사회,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은 형수에 대한 막말 등에 대해 침묵했다 그런가 이때. 그러고는 성남시장이라는 것을 성남 시민들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당연히 시민 소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씨에 대해서. 형수 막말 파일 등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뭐 등등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뭘 느끼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내가 부정적인 그런 그걸 자꾸 심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교하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뭐 좀 뭐라 그럴까 전략적인 그런 것도 강하다라는 거. 또 마저 또 한번 읽어보면은 왜 이재명 시장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가 비판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것도 그렇게
부패 시장들을 비판하다가 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비판을 하지 못하는 속 좁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새마을 가짜 집회 사건이 단초였다고 했다. 새마을 가짜 집회 사건, 저게 뭘까? 여러분들은 이재선 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전에도 읽었던 거 다시 내가 한 번 더 읽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회계사의 형제간 갈등은 성남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다 그래. 2019년 9월 3일 첫 보도가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남시의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크게 경기도 일이구나 하고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지. 그전에는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또 보면은 성남일보 인터뷰는 이재명 성남시장 비판은 잘하는 듯 비판글 삭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인권 변호사 출신 시장 행정 이해 안 돼.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 소환 운동 까미죠. 시장 욕설로 온 가족 시달려.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봐봐요. 시장 욕설로 온 가족이 시달려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욕설을 퍼붓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다 그러면 국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야, 그렇게 욕을 잘하는 욕쟁이를 대통령으로 앉혀놓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니까요. 응? 이렇게 뭐 외국인들한테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번에는 어, 그런 걸 흉내 내게끔 하는 그런 영상도 내가 보긴 했는데 유튜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대외적으로 어, 고위급 인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입에 담기도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데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이 사람 죽었잖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보면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오늘은 이재선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 등의 말씀드렸습니다. 등등 나오는데 여기 또 쭉 보면은 이재선 봐도 죽기 전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지진 않아. 예. 여기 보면은 폐암이야. 이재명 폐암 사망 친형과 끝내 화해 못해 조문 거절당해. 그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원수처럼 척지고 지내온 친형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잘 지내다가 어 그러니까 나는 음 원래 저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 하나하나 쭉 보면 아니었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성남시 빚 5,400억 지급 유예 선언 그래. 2010년 기사다. 여기 보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와 무리한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자립도 전국 10위권을 자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400억 원에 대한 지급 유예를 선언했다 그래요. 이게 모라토리엄인 거야. 그런데 어, 어, 이게 모라토리엄이야. 지급에 조금씩 이렇게 갚아가는. 단기간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 유예 선언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여기. 이게 모라토리엄인데 아무튼 이렇게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음, 아니지. 놀아드리겠어.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야지. 그런데 양측의 주장 어떤 거?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영상을 이야기를 했잖아. 처음에 2021년도 인천에서의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아. 아, 이 형이 언제 죽었는지 한번 보자. 어, 2000, 어? 아, 아이러니하네.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금방 읽었는 이 기사는 이재명 폐암 사망 진영과 끝내 하야 못해 조문 거절당해. 이거는 2017년 기사거든요. 아까 전에 그거는 2021년도 기사지만은 2012년도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2021년도에 그런 영상들을 내가 봤던 거는 이전 영상을 어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런 영상이 조금 이상했다는 거지. 그게 찌라시 영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게 2010년도야. 노무 폭행도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 사건은 2012년 노무 폭행 논란이다. 이 시장은 형이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자 노무 집에 찾아가 동생인 자신에게 전화 연락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했고 노무가 이를 거절하자 형이 모친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 재선 씨는 노무 집에서 다른 막내 남동생과 언쟁이 붙었고 1, 2분간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 전부다. 노무는 자리를 피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선거 때 터져나왔던 형수 욕설 사건이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이 사장의 심한 욕설 내용이 육성으로 고스란히 폭로돼 큰 논란이 됐다. 그러니까 저게 이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왔던 말이었던 거지. 음, 음,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82년 중앙대 법대생이 됐다 그래요. 생활보조비까지 받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이 생활보조비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비로 쓰였다고 한다. 특히 당시 정비공으로 일하던 형 재선 씨에게
특히 당시 정비공으로 일하던 형 재선 씨에게 이 시장이 학업을 권유했고 재선 씨는 83년 건국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형 재선 씨는 8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 시장도 같은 해에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 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그때 무슨 자격시험, 그 법무사는 몇 년도였더라? 아무튼 저 때쯤이었을 거야. 어, 돈을 갈코리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지. 난 내가 봐서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사람한테 처음 다 목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재가 없나? 난 다른 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굳이 앉혀놓으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지를 모르겠어. 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수박끝 탈기로 보면은 괜찮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뭐 이재승 씨 같은 경우는 대학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2021년도에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있었던 상황이 2021년도에 나오니까 그 이재선 씨에 관해 가지고는 어 그런 유사한 뭐 정신병자 같은 느낌 드는 그런 영상을 띄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 형은 2017년도에 사망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게 사망 시기를 한번 보자. 음, 이재선 씨가 1959년생이다. 응? 아, 이거 뭐야? 오마이뉴스야.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읽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단독이야. 몇 년도? 2019년도 1월 2일 기사다. 업데이트는 2019년 1월 6일 업데이트 한번 했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 2017년도 사망.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재선 씨가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보고 했던 거겠지. 여기 있다. 어, 제목은 잠시만요. 제목은 뭘 치면 되냐? 어, 이거 치면 돼. 이렇게 치면은 오마이뉴스다. 오마이뉴스는 좌파 성향인데 이렇게 이 당시 때는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네. 이렇게 제목을 딱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와. 오마이뉴스가 2일 입수한 이재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1월 5일 새전화라는 익명의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했다. 이는 2013년 3월 16일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재선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시도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도
졸음 운전이었을 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14년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작성한 입원 기록에는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선 씨가 생전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기도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된 진영 강제 입원 사건 공판에서 이 지사와 검찰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 뭔가 한쪽에서는 이전에는 아니었다. 그 다음번에는 또 그랬다. 이게 보면은 사건이 2013년 3월 사람들이 날짜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안 보잖아요. 상황만 보니까. 그런데 2013년 3월 16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런 중앙선 침범 이 사건이 있었는 거야. 근데 2014년도에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이 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년의 틈이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가 아이러니하게 오고 가고 하는 말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야. 진짜 이거는 음, 더 이상 여기에 깊숙이 파고들면은 내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여기 형을 보면은 어, 자살할 사람은 아니야. 상이 있잖아요. 자살할 상은 아니야. 뭐 자살할 상이 따로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살할 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살할 상이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 눈매가 저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해. 예, 눈매가 저런 사람들. 아무튼 뭐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어, 조금 좀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봐서. 그렇죠.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경기도 시민들은 뭐 알아도 서울하고. 그리고 나도 뭐야 저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한국에 없을 때였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전에 한번 계엄 선포나 하고 대통령 뭐 저저저 출마설 나올 때 한 번 봤고 지금 또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찾아서 보는데 아니야. 나라 우사다. 더 좋은 사람 놔두고 뭐하러. 차라리 이낙연 씨가 낫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대변하는 대통령인데 저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도매급으로 저런 식으로 몰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고 빠는 어, 이재명 껌딱지 잘 생각하시라고. 모라토리엄 저것도 조금 좀 쭉 읽어보면은 판교 개발 건은 2000년 초부터 있었거든. 내가 예전에 친척분 중에서 판교에 거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는 갔을 때 8천만 원만 있으면 판교 그 땅을 산다. 음. 뭐하러 그 강남에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럴 돈이 있어가지고는 아무튼 그랬지. 그랬을 때 친척이지만 신빙성 없게 봤거든. 왜냐면 내가 그 판교를 갔을 때 진짜 음, 이렇게 판 판교 다음에 분당인데 분당도 한쪽 일부만 이렇게 좀 개발을 했지 그 외에 아웃사이드하고는 별로거든. 정자동 있는 그쪽만 좀 낫지. 구룡턴을 지나가지고는
쭉 해가지고 또 우측으로 또 하면 또 하나 또 터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가장자리 하고 해가지고는 아무튼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산이긴 한데 야 저걸 다 깎아가지고는 하나의 마을로 만든다? 저게 될까?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야. 야, 거기에 KIS가 있잖아. 우리 왜 외국인 숙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씩 무슨 수영 경기 있고 하면 KIS 쪽으로 가는 거야. 배구인가 뭐 농구인가 축구인가 몰라 그럴 때도. 그래 갔을 봤을 때 현대백화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변했더라고. 그래 강동구로 이렇게 가면은 가깝다니까요. 판교하고 강동구하고 가면은 차 막히면은 쉥 하고 달리면은 20분 이내에 도착하지. 차가 좀 막힌다 그러면 조금 되지만 그렇다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쪽으로 가면은 판교에서 이쪽으로 가면 가천 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강동 쪽으로 나와. 참 강동이라 강동구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강남 쪽으로 나오고 그 도곡하고 대치 그쪽으로. 판교가 이치가 나쁘진 않아. 오히려 분당보다 훨씬 낫지. 뭐 어차피 뭐 판교를 지나가면 분당이 나오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20년 동안 어, 성남시 쪽으로 해가지고는 굵직굵직하게 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 것 같아. 하긴 대구도 와보니까 없던 동네도 생기고 시도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재명 씨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나도 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인자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닉네임 마운틴님이 배신자가 싫어요. 누가 배신자인데? 윤석열보다 윤석열이 100배 낫다. 100배 낫다. 윤석열이. 형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음. 음, 형은 정신이 내가 봤서는 글을 읽어봤을 때 형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음. 음, 그런데 오락가락하게 만든 거 같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다 그랬잖아. 스트레스 쌓여가지고는 합병 생겨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폐암으로 죽는 거 우리 외삼촌이 그랬거든. 더불어민주당이 모함해. 내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래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모함을 엄청나게 했지. 더불어민주당 모함은 무섭다니까요. 그게 그 애들이 약간 종북 세력들이 있어가지고는 응? 나는 그냥 최근에 내가 종북 세력자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보니까 진짜 한번 모함하면은 사람을 물고 뜯는 거는 무섭게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렇게 저기 뭐야 우파에도 종북주의자는 있는 거는 같아. 두 당이 좀 약간 색깔이 비슷해. 예. 그러니까 이 뭐야 전두환에 퇴거하라고 한 거 한 그 그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몰아내려고 여야당이 손을 합친 거야. 응?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민주항쟁 이러면서 몰아낸 거지. 그리고는 노태우가 중간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나왔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노태우 야 이때까지 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다. 노태우 뽑자. 나 그랬거든. 노태우가 되는 거야. 그래 이번에도 어, 한덕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된다니까. 저기 뭐야 홍준표 의원이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쉽지만 그분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이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바른 소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좀 약간 거슬리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겸손 뭐 이런 걸 따지잖아. 점잖. 어, 그런데 그분은 탁 내뱉어 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양념칠이 되잖아요. 양념칠. 예. 아무튼 일단은 이재명 씨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음. 아, 그래도 우파지만은 많은 사람이 지지를 계속하고 그러길래 한 봤죠. 그런데 아니야. 예,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음, 그게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나무인이라고 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은 적이니까. 왜냐면 적이니까. 대박이가 전두환이 좋아. 근데 아, 뭐 전두환이 좋고 안 좋고 할 정도로 나는 그 당시 때는 그냥 뭐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학생 신분이었는데 뭐 좋고 안 좋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이 정권 잡고 그랬을 때 3S 나오잖아. 스포츠 그 다음번에는 엔터테인먼트 뭐 그러면서 영화 그 다음번에는 SEX 그런 무비 그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는 군이 정권 잡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거부감이 안 생기게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는 그분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86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88 올림픽 게임도 다 했고, 예. 나름대로 경제 성장 일으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죠. 그냥 북한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크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북한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티였겠지. 전두환이. 그렇지 않을까? 밀접한 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안티가 아니었는데 그렇잖아. 그리고는 있는 놈한테 좀 세금을 좀 많이 뜯어가지고 없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또 전두환이 또 적이었겠지.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안 죽였어요. 뭘 많이 죽여? 감옥에 가둔 거지. 음. 그거는 그 애들이 그렇게 프레임 씌운 거야. 누가 죽었는데 일일이 나열해 봐봐.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셔요. 다른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왜 일어나요?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자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쿠데타가 근본 자체가 틀려. 외국에서의 쿠데타는 그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고 우리가 일으켰던 쿠데타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척결하자고 일으킨 거예요. 그렇잖아. 공산주의 척결하자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 일으킨 거지. 그 뭐야. 그런 시위하고 막 그런 세력들이 뭐 종북주의자들 아니야. 옛날부터 계속 압력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노라 드리게스가 그랬는데
본인한테 어떤 식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뭘 어떤 식으로 존중해? 어? 그러니까 그대들이 생각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 노라드리게스. 그대들 생각이 좀 이상한 거지. 뭘 어떤 식으로 존중해요? 대화하는데. 난 그대가 누군지도 몰라. 종북주의 세력자들로 뭐야 존중을 해야 되나? 아, 홍준표 의원, 음, 홍준표 의원, 음, 타인에 대한 존중, 우파 성향이 강해서 그런가? 근데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 가식이 없어, 가식이 없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가식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 어,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봐서는. 가식적으로 척 해가지고는 그런 것보다 앞에서 본인 감정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게 뒤끝이 없다라는 거지. 솔직한 오만. 그러니까 솔직한 오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의 차이야. 예.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한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의 차이 아닐까? 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위치가 다르잖아. 예.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홍준표 의원이 그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어, 정치계에서 발을 디디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단맛 다 보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몰라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막 오히려 막 가식 들고 하는 그런 그게 나는 더 막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는 막 그런 그게 나는 더 딱 꼬라지 보기 싫고 왜 가식 딱 적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무소속 김연이다. 몰라 아무튼 나는 홍준표 의원이 그냥 나는 뭐 사람마다 보기엔 나름이지. 그런 가식 없고 그런 그게 난 좋다고 봐요. 어. 딱 확실하게 선을 그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저기 뭐야 세상모 이분은 또 저기 어디야 민주당에서 탄핵도 어쩌고 그런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외칠 때마다 쟤들은 빨갱이 같아. 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만 무조건 안 꺼내면 돼. 걔들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탄핵 그러는데 거기에 다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선동질하는 정청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존했으면 좋겠어. 어, 진짜. 정청래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북한의 어떠한 세력하고 은근 비슷하게 닮았다니까.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 음?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 음. 지금 몇 시야? 12시 10분이다. 난 이제 자야 되겠다. 내일이 토요일이면은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아침에 먹방 뉴스 해야 돼. 아침에 먹방 뉴스 못하면은 또 구독자 나가. 대부분 오늘 오후 3시 판결 네, 봤어요. 나 정청래 그 사람 나 진짜 너무 싫어. 예. 임종석보다 더 싫어. 예.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이재명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버리지 않을까? 어? 쟤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악쓰고 술치는 데는 300 몇억을 토해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쟤들 2천조 확보했잖아. 내 지역 화폐. 거기서 돈 좀 나오겠지. 그러면은
어, 이재명 씨보다는 그래도 조금 깔끔한 이낙연 씨가 낫지 않을까. 이낙연 씨가 훨씬 낫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 이낙연, 전반적인 프로필이 이낙연 씨가 훨씬 나은 거야. 예, 이 사람도 전라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어? 한때는 대구에서 휘어잡았는데 이젠 전라도야. 이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어, 이 사람이 그래 어쩐지 그게 틀려. 봐봐. 이 사람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측이었다. 상도동계 쪽에. 언론인으로 있다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와 외신부 기자로 활동했다. 김영삼파, 김대중파 이렇게 하면은 음, 근데 그 이렇게 두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는 뭐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내가 봐서는 판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 깔아놨다라는 거지. 음, 여기 보니까 94년도 1월 11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그때부터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했다 그러네요. 그전에는 상도동계 쪽이었어. 몰라.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념이 분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다 뭐 삼민투 그 다음번에는 민노총, 전농 이런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빨갱이 세력이라니까. 빨갱이 세력이다라고 해요. 별다른 게 아니라 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왜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냐 이런 그게 강하다니까요. 그런 그게 강해. 그게 다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이잖아. 근데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아니 틀렸다라니까. 그냥 그들은 어, 일본하고 미국에 대한 그냥 반감만 보일 뿐이야. 내가 북한에 관해서도 찾아봤는데 그 애들은 어렸을 때 어디 독이 그러니까 동독에 어, 공업 같은 거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좀 똑똑한 애들을 유학 보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나는 한독수 그분 나오면은 지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한독수 의원이 나오는 거에서 노역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절대로 노역이 아니야. 정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연륜이 있어야 되고 과거사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내가 한때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낫지. 그래도 한 55세에서 65세 사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65세라고 하더라도 판단하고 이런 모든 거에 있어 가지고는 못 미치면 그 나이에 못 미치는 행동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한덕수 그분은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 사부작 불독 살 좀 뺐어. 불독 살이 뭐야? 어? 불독? 하고요? 나 이거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항상 너는 입에 사탕 하나 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어. 원래 이래. 불독, 알아. 불독살 그랬잖아. 불독살이 뭐야? 이거 볼독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뭘 말하지? 응? 불독은 아는데 나 오타친 줄 알았지. 어?
뭐야? 그래,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한덕수는 늘공이 복지부 등 관료주의가 뼛속 깊이 배인 사람이, 그러니까 점잖아지. 점잖아지.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지. 권력주의야? 그것도 아니지. 관료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몸에 배어있다는 뭐라 그럴까? 나는 뭘 보고 느꼈냐면은 군을 갔다 왔더라고. 하버드를 가고 그 나이에 그러면 그 연도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군 병력 그것까지 다 맞췄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무슨 권력주의만 아니면 돼요. 관료주의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렇잖아. 그렇다고 권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권력, 권위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관료주의 그런 거는 있죠. 체계는 다 있는 거야. 깡패들도 자기네들 체계 있고 거짓 마을에 가도 거기 다 나름대로 체계가 다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발음? 닉네임 발음. 이재명의 초중고 시절을 김동길 교수님이 김동길 교수님 다들 좋아하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 참 요새 내가 그러잖아. 하버드 석사 박사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게 있어 없어? 있어. 빼돌릴 수 있을까? 빼돌릴 수가 있어. 그런데 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좀 읽고 하면 대충 다 빼돌려. 그런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집안 분위기도 좋다라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 옛날에 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당시 때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천천히 밑바닥부터 밟아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올라갔더라. 거의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난 괜찮은 것 같아. 예, 저거 김현장에서 김현장까지 했더라고. 그러면 진짜 똑똑한 거야. 김현장 들어가기가 그 쉬운 건 줄 알아요. 김현장까지 갔다라 그러면은 김현장에서 한몫 챙겼다가 아니라 김현장 김현장 페이가 좀 세죠. 음, 페이가 좋잖아. 그래서 그렇겠지. 사무장만 해도 페이가 좋던데 보니까 나 이제 종료해야 되겠다. 12시 20분이다. 다들 백수인가 봐. 나는 백수 아니야.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 다음번에는 게시사, 운영자, 관리자. 음. 영상 저걸 크롭을 좀 하고 한 번씩 말 실수가 있어가지고는 좀 줄고 지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걸 영상을 하다 보면은 1시간인지 2시간 지나간지 모르거든요. 제가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업로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듣잖아. 그러려면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계속 내가 듣고 있어 줘야 되잖아요. 듣고 문제되는 거 크롭하고 그러면은 진짜 시간 걸리는 거야. 프리미어 프로 그 에디터가 있으면 금방 하는데 유튜브 에디터는 좀 삐리삐리해. 유튜브 쪽에서 조금 에디터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삐리삐리해. 프리미어 프로 돈 주고 하다가 좀 이상한 거야. 분명히 내 혼자 사용을 하는 건데
꼭 누가 한 명이 더 보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그런 거가 있었지. 아니야 다를까 보니까 어, 내 윈도우가 아닌 다른 윈도우가 들어와 있는 거야. 나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8이 들어와 있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어. 음, 그래가지고 내가 음, 안 했지. 승혜 백수 맞아요. 뭐 먹고 살아? 백수? 난 백수 아니야. 승혜도 유튜브 하면 되지. 유튜브 해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든 학교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여기에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 꽤 많이 들어와. 한덕수로 교정합니다. 한덕수 그분 괜찮아요. 그분이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세는 드시지만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지. 그 정도 급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면은 외국에서도 저 나라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고 프로필 다 보잖아요. 이재명 씨 대봐봐. 뭐 이런 말을 했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과거에 우크라이나 그 왜 대통령 코미디언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또 우리 전부 다 그랬잖아. 와, 저 나라 대통령 코미디언이야. 막 그러고는. 그런데 외국에서 안 보겠어요. 저 나라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그런데 보니까 째째명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봐봐. 쪽팔린다 진짜. 더불어민주당 뭐 머리를 굴려도 잘 굴리셔요. 2천억도 받았으니까. 음, 암튼 한덕수 그분이 좋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극찬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트럼프가 극찬했죠. 그것만 봐도 어, 1차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한덕수 그분으로 몰아가자고.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몰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당 좀 뭐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냥 팍팍 해줘. 말들이 많아. 그 대신 북한은 안 돼. 그렇잖아요. 북한 지지해주면은 그거는 걔들 무기 만들라고 원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걔들이 군사력 강화하고 그 왜 강화해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공산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적화 통일을 하고 공산국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북한한테 돈 주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시키자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엄만 보고는 완만 본 거야. 그리고 결과만 본 거지. 과정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근데 어거지로 넣은 거지. 누가 선동해서? 민주당에 있는 누구? 빨갱이 세력들. 나한테 백날 얘기하면 빨갱이 세력이라 그래. 걔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선동을 많이 했다니까.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 노동자들, 농민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거 덜 먹어가면서 해가지고 선동을 시키니까 훅 가는 거지. 한둑수 그분으로 밀고 가요. 그리고는 나 여기도 좀 구독 좀 해줘요. 응? 여기 다들 구독 좀 해줘. 마만의 정치. 여기 그 마만의 정치 거기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내가 채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자꾸 이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원래 여기는 뉴스 읽어주고 좀 그런 장소였거든. 뉴스 읽어주고 뭐 요리하고 악기 연습하고 책 읽고 막 그런 거였거든. 고향이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재명의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무죄가 아니야. 일부는 무죄고 여기서 내가 고쳐줄게요.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다른 한 건은 중립. 그래가지고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니 뭔가 죄가 될 만한 안건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하는 게 훨씬 낫다라니까. 왜 다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원심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야. 야, 파기환송 그게 그런 그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법적인 그 의미에.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그게 다 찌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드리게스가 이렇게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노라드리게스보다도 더 꼬질꼬질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런가 생각한다고. 꿈이라는 게 찌라시. 본인 생각.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근거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요. 팩트를 근거해요. 팩트를 근거하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노라드리게스는 찌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라드리게스보다도 더 무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까. 유죄가 나왔어야 됐죠. 유죄가 나왔어야 했었는데 근데 그 저 사건이 대법원까지 썼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심에서는 유죄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 자체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갔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겠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난 내 느낌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10명에서는 12명에서 10명은 뭐 대체적으로 유죄로 나왔어. 그러니까 본인이 찌라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음, 본인이 본인이 찌라시에 속고 있는 거야. 음. 나는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과거에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 그 다음번에는 문민정부 김영삼 시절 그 다음번에는 노태우 시절에 접했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중에서 좌파들이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았다는 거 알거든. 회사 생활하면서 나온 뉴스가 그래요.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너무 기사를 좋게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식하면서 사장이 없을 때였지.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 하고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거짓말 투성이 정부 뭐 여기는 내가 삭제하고 이제 종료할게요. 음, 푹 자요. 바이바이 종료.